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시대를 여는 테크놀로지와 건축, 세종각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말을 먼저 써놨냐? 실은 그때 작업을 했을 때 저 포함해서 네이버 그리고 각종 팀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복을 팀복으로 만들어서 그때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고자 한번 써봤어요.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이제 BIG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얘기는 당연히 레스 이스 모어의 어떤 오마주,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반데로의 이제 근대 합리주의의 건축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근대주의를 상징하는 말이고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모두 절제하면서 그 에센스, 그러니까 원초적인 부분을 남기려고 했던 근대 건축가들의 어떤 하나의 큰 철학과 같은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이 글을 다시 한번 좀 더 올라가 보면 이 글은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좀 올라가면 이분이 나옵니다. 피터 베렌스라는 분이 독일 건축가고요. 뭐 산업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디자인 경영의 아버지 또 CI 혹은 지금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브랜딩서부터 여러 가지 통합 경험에 대한 모든 부분의 시초자라고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피터 베렌스라는 건축가입니다. 여기 써진 글은 디자인은 기능적인 형태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성격과 일치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당대의 시대 상황과 건축을 바라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던 혁신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피터 베란스 같은 경우에는 조수로 누굴 두고 있었냐? 맨 오른쪽에 저 도면을 들고 있는 바우하우스 교장 선생님이시죠? 발터 그로피우스. 그리고 왼쪽에 맨 앞쪽에 있는 분이 젊었을 때 미스 반데로의, 그리고 여러분도 가장 잘 아시는 르꼬르비제. 이렇게 세 명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이 3인의 거장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잠깐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스승님, 누구한테는 스승님 역할도 했었고 멘토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베렌스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가들의 어떻게 보면 멘토이자 스승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를 잠깐 볼게요. 그때는 뭐 굳이 이렇게 숫자로 나누는 거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하지만 한번 나눠 보면 지금 여기에서 2차 산업혁명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산업혁명을 하면 이제 18세기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서부터 뭐 20세기 한 중반까지의 시대를 2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2차 산업혁명의 시대였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그 전대에 1차 산업혁명하고는 가장 달랐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은 전기였습니다. 그리고 석유, 내연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미쳤고 공간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술을 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각각의 실은 시대를 더 넓게 보면 이 산업혁명은 사이언스에서 테크놀로지로 넘어오는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이전에 더 시대 가면 과학혁명의 시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건축과 공간이 그 과학의 역사와 기술의 역사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변화해 왔는지, 대응을 해왔는지를 보통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 2차 산업혁명 요 시기를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베렌스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금 2010년대 후반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산업혁명은 몇 차일까요? 라고 했더니 2차입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시기였고 예술과 문화, 사회, 경제에 전반적인 큰 흐름들이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디슨 다 아실 거고 전구가 발명이 됐던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발전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도시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발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최초의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서부터 영화기, 추금기가 시작이 됐구나. 뭐 더 많습니다. 뭐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생략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들이 당연히 드러났겠죠. 영화관 이전까지는 없었겠죠. 영화관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구가 발명이 되니까 불이 들어올 거고 당연히 처음부터 전구를 생산하는 공장서부터 이제 밤에도 불이 켜질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발명이 될 거고 마천루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철과 유리가 발달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왼쪽부터 수정공, 그리고 가운데 오티스 엘리베이터, 그리고 파리 에펠탑. 이거 다 실은 맨 왼쪽에 수정공과 에펠탑은 엑스포와 관련된 건물인 걸 아시죠? 그래서 이 엑스포 세계 만국 박람회에 이제 게이트로서 만들어진 것이 에펠탑. 그 다음에 이제 수정공이 되겠습니다. 이제 철과 강철도 이제 발명돼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오늘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릴 건물도 가기에 한두 개만 더 보고 갈게요. 포드 시스템.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각종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경영학적으로는 뭐 이때가 과학 경영의 시대, 과학 경영의 시대. 지금은 이제 지식 노동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피터 드리커의 이제 지식 노동의 시대가 1950년대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때는 과학 경영의 시대. 그래서 이제 테일러리즘이라는 경영학이 또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포드의 이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생산 시스템 때문에 자동차는 한 720시간이 걸려서 만들었던 그 자동차가 단 90분 만에 만들어지면서 전체 마차가 없어지고 이제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들도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림 내부에서 정림 포럼 할 때 또 한번 소개가 됐던 건물이죠. 피아트의 건물, 이탈리아 자동차의 건물입니다. 이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형상이었는데 방금 그 하일랜드의 포드 시스템의 영감, 포드 건물의 영감을 받아서 이 건물이 또 만들어집니다. 5층에는 자동차 트랙이 있고요. 5개 층이 장엄하게 이렇게 램프로 연결이 되는 자동차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렌조 피아노가 굉장히 그 복합 시설로 다시 명소화시켰죠. 오늘 말씀드릴 피터 베렌스입니다. AEG라는 회사,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독일의 회사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 당시에 독일의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그 오너가 이제 그 에디슨의 전구를 독점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겠죠. 에디슨의 전구를 가지고 와서 이 회사에서 이제 생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가전제품 모두를 다 하게 된 유럽의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베렌스가 공장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산품, 저 주전자 아마 혹시 산업 디자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직도 사용을 하거든요. 선풍기 저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도 디자인을 하고요. 사이니지, 그다음에 각종 여기에 마크 AEG의 어떤 CI 총괄 체계를 다 잡습니다. 그래서 사이니지도 잡고요. 전체적인 경험에 대한 부분도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렌스는 그냥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총괄 디렉터, 총괄 디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 또 경영도 과학 경영, 디자인 경영. 우리 보통 피터 슈라이어 그 기아차 얘기할 때 디자인 경영 얘기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좀 많이 또 얘기가 돼 있었죠. 뭐 현대카드서부터 여러 가지. 이때 어떻게 보면 디자인 경영의 또 시초자라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렌스의 이야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요 한 건물이었어요. 일단은 오프닝에 맛보기로 이따가 더 멋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 나올 거니까 맛보기로 이제 요 터빈 팩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서 이제 아까 베렌스가 설계한 하나의 공장이고요. 이 건물이 지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금 이마에 있는 로고서부터 여러 가지 폰트, 여기 들어가는 전등 가구 다 통합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잘 보면 오른쪽을 보면은 이런 그때 당시에 산업 시대에 강철과 유리로 된 재료가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신고전주의의
석재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인면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고 공장 도시는 그렇게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믹스앤매치로 기존에 있는 디자인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 차별성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신고전주의에 대한 양식과 하이테크에 대한 부분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 디자인을 볼 수 있고요.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당시에 이제 거장이죠. 피터 베렌스인데도 불구하고 대표작이 이 공장입니다. 건축가가 하는 작업들에 대한 영역 어떻게 볼까요? 그 전에는 신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왕정 때는 궁전이었겠죠. 지금은 자본이겠죠. 혹은 미술관, 박물관 이런 쪽의 건축의 영역으로 보통 제한이 돼 있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건축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베렌스는 이 공식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정말로 공장도 건축으로 인식이 되게 만들었고 기능을 정말 중요시하는 어떻게 보면 less is more를 가장 잘 드러내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산업시설과 팩토리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각이 이분을 통해서 될 수 있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는 어느 건물도 이 기념비, 모뉴멘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건물도 정말 기능에 절제된 형태의 기능을 중시한 이 원형을 탐구하다 보면 어느 건물도 기념비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훌쩍 점프해서 오겠습니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슈바프에 의해서 이제 이분이 뭐 다보스 포럼이나 경제 포럼에 항상 나오시는 단골 연사세요. 근데 16년도에 주창이 됐습니다. 제러미 러프킨이 이제 13년도에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한 3, 4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개념이었고 뭐 사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통용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이 4차 산업의 근간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전구, 에디슨의 전구와 같은 근본의 데이터를 담는 21세기의 터빈 팩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일 프로젝트를 오늘 보러 오셨겠지만 이 단일 프로젝트의 의미를 충분히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갓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여는 건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평가 좀 너무 거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다 이렇게 좀 포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건축물에 대한 이 평가는 비평가와 역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 네이버, 정림건축 그리고 건설사와 CM 모두 다 단순한 이 프로젝트를 정말 잘 만들겠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여는 건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겠다. 만들고 싶다라는 아주 치열하고도 처절한 고민과 노력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을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따라가시면서 많은 영감과 자극을 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춘천에 만들 때도 네이버 분들이랑 제법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이번에 이 세종 이것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토론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도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강조했던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오늘 조금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걸로 제 임무를 충당할까 합니다. 어느덧 우리 시대가 그 자연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사회학자들은 그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두 번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고 설명하잖아요. Linguistic turn, cultural turn. 그러니까 언어적 전환을 겪었고 문화적 전환을 겪었다. 최근에 그 양반들은 한 20, 30년 동안
technological turn, informational turn, 기술적 전환, 뭐 정보적 전환 이런 걸 열심히 띄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덜커덕 코로나를 당한 거잖아요. 팬데믹을 당하고 나서는 물론 뭐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고요. 굳이 분류한다 그러면 사회 생물학자인데 뭐 사회학자들 앞에서 그냥 질러대기로 했습니다. 기술적 전환도 겪고 뭐 정보적 전환도 겪고 로봇의 전환도 겪고 다 전환하면 뭐 합니까? 툭하면 한 번씩 앞으로 팬데믹 겪으면서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따위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하찮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뭐 이번에 우리 겨우 그래도 한 3년 만에 코로나에서 그래도 벗어나서 뭐 이방 안에 마스크 쓴 사람 없네요. 요즘 마스크 또 새로 쓰는 분들도 제법 많던데 그런 걸 우리가 겪게 됐다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전문가가 지금 100% 동의하는 건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그동안 몇 번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다음번에는 아데노 바이러스 계열이다까지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가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계열인데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도 나와 있고 조만간 우리 또 당할 거다. 그래서 이런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 뭔가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고 뭔가 우리가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이제 앞으로 한 번씩 고꾸라지는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고꾸라지면 또 우리가 백신 개발하느라고 막 애쓰고 이러면서 어떻게 또 살아나겠죠. 그러는 와중에 경제 또 폭망할 거고요. 우리들 중에 적어도 몇백만 명은 또 죽어나갈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상상하는 우리 인류의 미래거든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죽어나가면서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를 저는 요즘 열심히 설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백신이 옛날에는 백신을 제조하는데 한 10년 내지 15년씩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메신저 RNA, 그러니까 DNA의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 메신저 RNA의 메커니즘까지 다 파악해 갖고 초 스피드로 만들어낸 게 11개월 만에 기가 막히게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우리가 그래도 털고 일어섰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우리가 운 좋게 1년 만에 털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백신이 굉장히 고맙긴 한데 저도 3번이나 맞았거든요. 그 덕에 아마 이 나이에도 이렇게 멀쩡히 지금 걸어 다니는 모양인데 되게 고맙긴 한데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팬데믹이 덮치면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팬데믹이 덮치면 또 해야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백신을 2개를 제조해서 세상에 공표를 했습니다. Behavior Vaccine과 Eco Vaccine,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백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은 행동 백신을 100% 완벽하게 접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남았고요. 서양은 이상하게 마스크를 자기네가 발명한 건데 그 옛날 패스트 때 새부리 마스크로부터 이건 온갖 마스크 다 만들어 갖고 다 쓰고 다니던 양반들이 이번엔 우리를 비웃었어요.
동양 놈들은 정부가 마스크 쓰려니까 다 쓰는구나. 우리는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서 마스크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 서양은 이상하게 이번에 메시지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스크도 거부하고 뭐 이러다가 서양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비헤이비어 백신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백신이긴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 근데 더 좋은 백신이 있다고 제가 제안한 게 생태 백신입니다. 에코 백신. 근데 그게 세계 인류사에 제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아니고요. 생태 백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연 보호예요. 그동안 제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제인 고달 박사님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 만드는 서 데이비드 애튼버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안 듣다가 지난번에 이렇게 심하게 당한 겁니다. 계속 안 들으면 그런 일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자연 보호는 생태 백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백신을 우리 팔뚝에 꼽지 말고 저 자연계에다가 백신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자연계로부터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건너오지 못하게 거기다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다 지난 3년 동안 직접 보고 배우셨잖아요.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70 내지 80%가 함께 접종해야 집단 면역을 이룬다. 우리는 결국 백신 못 만든 나라거든요. 우리도 여러 연구소에서 백신 개발했는데 백신 미처 못 만들었는데 끝났어요. 미국은 백신을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98%인데 미국은 60%예요. 미국의 보수 주에서는 보수당을 찍는 주에서는 뭐 하느님이 맞지 말라 그랬다, 뭐 CIA가 우리 팔뚝에 마이크로칩을 뭐 심으려 그런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안 맞아가지고 미국은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습니다. 사실상 제 아들 미국 사는데 지난주에 통화하는데 코로나 또 걸렸다고, 그래서 집에 누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세계 인구의 지금 우리가 80억인데 80억의 70 내지 80%가 자연 보호에 동참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그냥 원천적으로 안 벌어집니다. 저는 그 동참하자는 그 구호로 저는 생태적 제안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자연계와 우리의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전 진짜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준점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 개발을 이루느냐, 이거에 기준점을 두면 안 되고요. 자연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관계 맺음을 하느냐, 여기다가 모든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주장을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건축도 그런 차원에서 그저 예전에 무슨 뭐 단순한 그 뭐 자연의 뭐를 조금 보완했다라는 자연 친화적 뭐 건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단계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건축 개념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승회상 선생님은 저 강연만 시키면 처음 시작을 꼭, 물론 제쪽 분야에서 강연을 꼭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건축은 자연 파괴입니다. 그러고 시작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제대로 된 건축이라도 건축하면 일단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겉모습으로 물론 콘크리트 넣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파괴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저 네이버랑 이런 토론을 하기 전인지 중간이었는지 현대자동차에도 한번
저 자문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부지를 어마어마한 부지를 확보했잖아요. 저 삼성동에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텐데 그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안을 했었어요. 자동차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수직 농업을 하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그게 함께 가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쪽에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비슷한 제안을 사실은 네이버에도 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열을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양이 어떤 형태가 자연 친화적인, 저 인터넷 들어가서 그렇게 저 치고 저 보시면 얄궂은 건물들 많아요. 그 마치 자연의 어떤 모습을 건물에다가 이렇게 담았다고, 그게 자연 친화적인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겉모습은 뭐 강철로 했든 시멘트로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거의 기능과 구조적으로 자연과 거의 한 몸이 되는 이런 새로운 이제 발상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그래서 얼마나 멋진 결과가 나왔는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게 그냥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제 그냥 말씀을 그냥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장미입니다. 이렇게 제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드리는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각세종 아카이빙을 이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아카이빙을 담당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3년 반 동안 이제 3,000장이 넘는 작업물을 뽑아냈는데 그 중에 10%도 안 되는 작업만 공개가 되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설계 단계부터 이제 자연 건축 기술이라는 이 키워드를 웃자고 얘기하면은 거의 가스라이팅 당할 정도로 많이 들었고 그게 베이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장을 처음 도착을 하였을 때 사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디를 찍어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시각적인 저만의 키워드로 바꿔서 촬영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자연은 관계, 건축은 사람, 기술은 패턴이라는 저만의 이제 시각적인 키워드를 뽑아내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각세종 자체가 오픈 스페이스에 놓여진 건축물이라서 자연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자연이라는 키워드를 뽑았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했을 때 현장 안에서 보여지는 이 착영을 통해서 자연과 현장의 관계를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건축물을 피사체라고 봤을 때 피사체를 중심에 두고 찍는 것이 아닌 배경인 이 숲과 같이 하나의 피사체로 생각을 하고 구도를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자체가 긴 프로젝트인 만큼 이 긴 시간의 흐름이 보일 수 있게 이런 계절감이 보이는 사진들을 계속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이라는 키워드에 사람이라는 시각 키워드를 붙였는데요. 이 이유는 설계 단계 때 예리더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게 있었어요. 완공 후에는 로봇이라는 곳이지만 그곳은 사람이 만든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와닿아서 각세종을 지어주시는 이런 일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현장의 크기가 보통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했을 때 이 현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비교 피사체를 선정을 한 게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니어처처럼
찍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소소한 재미로 약간 원리를 찾아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현장 안에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곳곳에 있는 거를 이따가 사진 감상하실 때 한번 보시면 또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에는 패턴이라는 키워드를 붙여봤는데요. 이 패턴은 한국에서 제가 접할 수 있는 다시는 없을 그런 현장이기도 하였고, 그럼 이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고유의 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한 게 이 패턴이더라고요. 이건 작은 현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살려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아우르는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뽑아봤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뽑은 이유는 각세종의 키워드인 자연 건축 기술이라는 그 키워드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 같아서였고, 이 자연의 울퉁불퉁한 선과 각세종의 일직선인 선, 뭐 이런 상반된 질감과 선이 같이 공존을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냥 각세종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사진이라서 이 사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사진들을 쭉 보실 건데, 나오는 사진들은 키워드를 베이스로 찍은 사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의 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 흐름 순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린건축 안정택입니다. 네이버 프로젝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초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노력 끝에 8월에 준공을 했고 오늘이 이제는 거의 저희 어떤 세러모니 같은 자리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각 패널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네이버에 대한 그림 이해가 있어야지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략적인 좀 설명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각세종은 네이버의 두 번째 자사형 데이터 센터로 9만 평의 대지 위에 올해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각세종은 서버동, 사무동, 숙소동 그리고 안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면적하고 또 전기 용량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전기 용량의 규모는 1단계, 2단계 확장을 고려해서 수전 규모 27만 킬로와트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건물의 바닥 면적은 서버동, 운영동, 숙소동, 안내동 전부 합쳐서요 4만 6천 평 정도입니다. 약 9만 평의 사업지를 개발하되 기존 환경을 최대한 좀 존치하자, 그리고 각 시설들이 들어서기 전에 꼭 필요한 대지에만 좀 집중해서 배치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원죄가 있다고 계속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저희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고자 그 생태 조사, 물길, 바람길 등을 충분히 조사했고요. 이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전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버동은 물길을 피해야 됐고요. 그리고 외기를 또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 서버실의 환경에 이렇게 외기를 이제 유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바람길도 검토 조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단계별 확장을 고려해서 마스터 플랜과 시설별 배치 계획, 계획 시 때 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단절된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자 노력을 좀 했습니다. 거시적인 얘기보다는 미시적인 지역 단위의 네이티브, 그러니까 생태 환경에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참나무류, 버드나무를 이식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경 수목에 활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원래 이제는 이식을 하면 이식 수목이나 그 조경 수목이 생존율이 의외로 높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이 땅에서 이식한 수목들은 거의 100% 가깝게 생존을 하였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메가스트럭처, 단일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진행을 할지 또는 다수의 소규모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군집된 형태로 배치 계획을 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요청으로 단일 규모 데이터 센터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메가스트럭처를 이 원형지에 어떻게 얹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토목 설계도 중요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이미지를 보시면 경사도가 낮은 지역, 파란색 지역은 건물이 들어서기에 유리했지만 우기에는 물길이 형성되고 수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고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남북 방향, 그러니까 이게 좌우인데요. 거기가 남북 방향인데요. 그걸로 이제는 건물을 배치하면은 또 물길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길을 피해서 능선을 따라서 건물을 배치하고 그 안에서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건축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동은 지하 3계층은 기계, 전기, 소방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상 2계층은 이제 서버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면과 맞닿은 기계, 전기, 소방, MEP 설비층은 콘크리트 구조로 계획하였고 미시기후에 대응을 하고 외기를 활용하는 상부층은 철골과 금속 마감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서버동 내부 공간은 휴먼 스케일보다는 머신 스케일로 서버 장비의 이동이 쉽고 작업자와 로봇이 동시에 공존하게 용이하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운영동은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으로 약 150명의 근무자가 업무 환경에 좀 집중을 하고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업무 외 시간에는 외부 자연 환경 요소에 최대한 노출이 되고 즐길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서버동과 운영동은 지상, 지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무자가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데이터 센터 운영, 비상시에 대응이 조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인명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단부는 구조적으로 좀 견고하고 지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 이게 그냥 고스란히 보이는 콘크리트 마감,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고요. 서버실은 원활한 그러니까 외기 유입을 위해서 루버 그리고 아노다이징 패널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상부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요. 이 서버실로부터 배출된 공기가 다시 재유입이 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요거 스크린을 계획을 했고, 또 그 지붕에 많은 장비들이 있었는데 요거 세종시에서 이제 공무원들은 요 장비들이 좀 차폐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요 스크린을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인면 계획 시에는 AI로 구동되는 키네틱 패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패널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계절풍과 미시기후를 이제 분석하고 외기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 AI가 판단을 하고 구동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는데, 저희 그 키네틱 이 패널, 이 인면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네이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효율성과 좀 부합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패널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적용을 하진 않았고, 처음에 이제는 기술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최대한 벌려놓고 키네틱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당시에 저희가 적정한 기술이 무엇이냐로 논의를 많이 했고, 지금 시점에 가장 적절한 기술이 오히려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최종의 어떤 스크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요 최종의 스크린 패널은 골 깊이와 곡면 값은 어떤 이 본 프로젝트의 스케일에 이제 최적화해서요, 종이 접기 구조하고 같은 어떤 형태로 요 하지 구조,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이죠. 이런 어떤 그 멤버를 좀 줄이고 또 현이 현상을 좀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종시 기후 조건, 지역 단위의 미시 기후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건물 배치, 또 인면상에 어디에 루버가 필요할지, 어디에다 적용을 할지 참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운영동 저층부는 공용 공간이고 업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좀 실 깊이가 좀 다소 깊다 보니까 중앙에 아트리움을 떠서 자연 환기하고 채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내 조경 계획 시 지역 식물, 바위, 흙 최대한 활용을 해서요, 현장석 같은 것도 나와서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방문자에게 이 지역 생태를 인지시키고 공존의 의미, 이런 아카이빙을 좀 인지드리고자 했습니다. 운영동 하부에 필요한 154 전기실이 있고요. 지열 설비를 위한 기계실, 주차장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지하 그 구조의 상부는 토피 레벨은 기존의 원형지의 레벨에 최대한 맞췄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절단된 부분을 최대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석재는 이제 하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 안전에 꼭 필요한 곳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숙소동은 사실 이제 정림건축이 설계하진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매스 스터디스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숙소동은 서버동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버동은 하나의 거대한 메가 스트럭처였는데, 이에 대응하거나 또 다이알로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단일 매스보다는 콜렉티브 형태로, 그러니까 군집된 형태로 접근을 했고요.
요 하나의 이 유니트가 10.5m, 가로 10.5m, 세로 10.5m로 사각형 유닛이 군집해서 체커보드 형태로 이루고 각 유닛이 다양한 조망 그리고 환경이 좀 제공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목재 마감,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했고요. 외부는 콘크리트 패널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설비 기술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약간 이제 좀 아까 전에 초반에 이제 최재천 교수님께서 중간에 네이버 프로젝트를 받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부분적인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용부에 그 온수가 흘러서 약간 온돌 같이 난방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원형지다 보니까 경사로가 많습니다. 경사로에 이제 그 코일들을 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심에 가면 있는 그 열선은 전기 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효율이 낮아요. 근데 저희는 전기 코일을 쓴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 따뜻한 물 배관이 지나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도 좋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되는 요 에너지 폐열을 이용했다라고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친환경 요소가 있는데 그건 최대한 지양을 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친환경 아이템을 썼어요. 근데 그게 지열하고 태양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을 옥상에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고 지열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세종의 어떤 정보 시스템은 크라픽이라는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각 세종은 이제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고 그 기술자, 관리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많은 정보의 레이어가 있고요. 이 변화와 관계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oded and connected 해서 연결과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또 직관적으로 또 기능과 가치를 이렇게 좀 인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친절한 포럼이 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이 제한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좀 부족함은 느낍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좀 들으시고 저희 패널들과 질의사항이 있었을 때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0년 전에 지었던 춘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저희 지금 두 번째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은 그 데이터를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수많은 테스트를 해서 가까운 미래의 세상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세종 데이터 센터 안에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율주행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만 저희 각세종 안에 프로그램을 또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모듈이 밖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작은 버전의 도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으로서는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지만 저희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다음 가까운 미래 세상에 대한 작은 모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했으면 다른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때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너무 특별하고 특이해서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기능 위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실 건축가가 뭔가 개입이 되거나 의견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시설 당연히 중요하지만 계속 거기에 환경하고 그 로봇을 계속 공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뭔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 고민하는 게 매우 특이하고 귀한 경험이긴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운영동하고 서브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위 상부는 다리 연결 브릿지로 되어 있고 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서버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치밀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이렇게 사람보다는 뭔가 기계의 그 엔지니어 같은 치밀함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다리를 넘어오면은 업무동부터 그 외부 공간까지 약간 이완이 돼요. 그 이완은 자연 환경에서 주는 어떤 요소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건물 내부에 적용을 막 넣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워낙 그냥 바깥을 보면은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완된 공간. 그래서 저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어떤 긴장과 이완의 공간이 좀 섞여 있는 듯했고, 이거는 사실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좀 적용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런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네이버의 고민은 저 땅이 9만 평이거든요. 9만 평이 대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가 분당의 정자동에 있는데요. 저희 회사부터 정자역까지 도시의 한 블럭만한 게 9만 평이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삶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면적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네이버가 과연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는 다만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우리 삶의 모습, 일하는 구간도 있고 산업시설도 있고 업무를 보는 오피스 환경도 있고 먹고 자는 공간까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건축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만약에 저희 혹은 저희 팀에게 데이터 센터만 지어보자라고 했으면 절대 저렇게 진행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이제 최혜천 교수님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본사 그린 팩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 각 춘천 커넥트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건축계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클라이언트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고민이 친환경 혹은 뭐 건강한 건축, 지속 가능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건축 프로젝트 3개 정도 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그걸 실현하고 있는가, 그냥 예쁘게 메이크업해서 뭐 친환경 페인트 썼어요 정도 수위로 결국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되게 자괴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건축 행위를 할 때 정말 제대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관련된 뭐 자료들도 많이 봤었고 찾아보려고 했었던 방향성이 환경을 덜 파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까지 고민을 해야 돼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만이 그것까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걸 조금을 늦출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정말 답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연락드리고 찾아뵈었던 게 사실 최수정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거는 각세종 프로젝트이 아니라 1784라는 저희 2번째 본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실 찾아뵀었고, 거대한 또 오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면적도 적고 이 안에서 진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에너지 관련된 걸 그냥 뭔가 태양열 패널 몇 개 달고 뭐 이용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다 열어보면 오히려 전기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는 이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깊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나눴고 굉장히 좌절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인정하고 자연을 살렸다는 둥, 친환경 건축이라는 둥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라는 마음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네이버 1784 그 건물 안에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1784 프로젝트에는 저희가 사실 그걸 적용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조금 더 기술에 집중된 훨씬 더 좀 차가운 공간으로 만들어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가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는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준비했던 게 각세종 프로젝트였고, 근데 정말 또 뭔가 거대한 대단한 걸 만들어낼 순 없었어요, 이번에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지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됐고, 뭔가 건축 안에 자연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함께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있는 자연을 파괴한 만큼 다시 한번 스스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일부분은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하고 2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산에 살고 있는 식생들을 조사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파괴시켰던 그 빈 땅들을 채우는 작업을 했고, 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식생들의 씨를 뿌리는 작업만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여러 해살이 풀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스스로 그냥 비만 맞고 바람만 맞고 해 맞고 스스로 복원하고 살아내고 있는 환경을 2계절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복원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에 대한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게 건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환경이 다 다르죠. 저희 프로젝트는 지금 산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우리나라 지형의 산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서울이란 도시에서도 사방을 둘러보면 산이 있잖아요. 언젠간 또 그 산을 저희가 건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형에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테스트 버전의 프로젝트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4계절이 지나서 이 자연이 어떻게 복원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 그렇게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다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능이 형태를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근대에 나온 얘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발주처가 이걸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많은 기능이 들어간 실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건축가의 어떤 제한된 어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는 데이터 센터는 워낙 기능을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건축가가 어디까지 이제는 개입을 하고 어디까지 매니지를 하고 어디까지 논의를 할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form follow function은 충분히 왜 이거를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됐지만 건축가의 역할은 뭘까라는 거를 더 한번 고민하게 되긴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뭔가 우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짧은 워딩으로 설명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배들이 하고 있었던 얘기고 해냈고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그걸 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능 외에 여러 가지 조형적인 언어들이 건축의 외피로 혹은 내부에 덕지 붙으면서 필요 없는 비용과 필요 없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 과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줄여보면 결국은 본질만 남을 텐데 그 본질이 결국은 기능을 표현해내는 게 빠진다면 그 역시 또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건축이 결국 여러 가지 언어들 뭐 불필요한 이야기를 다 덜어내고 그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존재면서 그게 형태로서까지 완결성 있게 정리가 됐을 때 이 또한 건축이 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재료를 쓰고 최소한의 뭔가 장치를 넣었을 때 기능에 부합할 수만 있다면, 기능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는 심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그래도 거슬리지 않게 잘 정리해내면 그게 그거 자체로 건축으로서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제안들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 그 작업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은 당신의 소중한 기억, 그림, 이미지, 기록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거에 강조를 두었어요. 그런데 각 세종은 그거 이상으로 뭔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핸드폰을 보고 마스크를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 백신을 어디에 맞아야 될지 생사랑 거의 직결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목격되고 나서 생각된 게 데이터 센터는 보관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시간 사용을 하고 생존에도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데이터화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데이터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약간 존재론 쪽으로 해서 워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존재하다 빙하고 with 데이터, 우리는 어떤 이 데이터로 지금 존재하는 현대인에 대한 모습을 이 슬로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은 보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스며들면서요. 계속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 거듭나고자 확장하고자 그 의미를 좀 강조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저 목표가 달성된 건 제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한 10%, 20%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목표는 엄밀히 따지면은 설계 과정에서의 툴이었습니다. 저는 파사드를 디테일을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간략하게 제로화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정량화가 될 수 있고 넘버로 보여줄 수 있고 횟수로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의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정보의 제로화를 처음에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한 거고 저희 프론타라는 회사도 결국에는 시각적인 파사드 디자인을 배제하고 존재하지는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약간 시각적인 미,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기 위한 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장미 작가님께서 사진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드는 생각은 그런 작업의 툴로서 목표는 꽤 많이 달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중심의 건축은 더 많아질 거고 그
그리고 그런 분야는 건축가들한테 계속 중요한 힘든 챌린지가 될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네이버 각세종 프로젝트가 정림건축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전 세계 많은 건축가들과 일을 하지만 이런 요청을 발주처한테 받고 그거를 디자인으로 해석을 해서 시공까지 한 사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50명여 명의 정림 디자이너 분들께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이 앞으로 올 이런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스탠다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스탠드가 되는 백그라운드가 이제 장비님이나 이제 기존에 아카이빙 하셨던 그런 다큐멘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기간으로 보면 꽤 긴 기간 동안 이제 사이니지라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사이니지 원칙적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는 건축의 공정에 있어서 사이니지는 제일 마지막 단계 어느 정도 공간들이 다 형성이 되고 그 공간을 기준으로 이제 필요한 정보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조인했던 이제 시점을 보시면 이제 2021년에 조인을 했고 그 당시에는 사실 현장 자체가 뭔가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이제 방식은 조금 이제 브랜딩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이제 통합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시각화하거나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쪽의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각 세종의 이제 사이니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던 거대한 담론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던 그런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의 브랜드를 일부 사이니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사실 가장 그 큰 숙제였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미션을 받은 것은 이후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부분은 기존에 춘천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이니지가 아닌 그러니까 세종을 기반으로 이후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기준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공정상에서 2021년에 이제 진행했던 그 단계가 저희한테는 이제 가장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합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제 도출해야 됐던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아마 여기 건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생소한 어떤 사이니지 프로세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라는 것들을 이제 보통 기업의 브랜드를 구축을 할 때 가장 만나는 시점, 고객사와 만나는 시점은 어떠한 이제 변화를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리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런칭할 때 보통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각세종의 경우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시작점에라는 의미에서 이 정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을 어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보 체계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과정이 사실은 합의의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합의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어떠한 그 결과물들도 존재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전략에 대한 합의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원하는 대로 이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좀 고민했던 부분은 이 안에서 사이니지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공간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여기엔 특별하게 이제 로봇이라는 또 새로운 어떤 물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이런 관계성들을 두고 사이니지가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중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떠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모두가 다 여기서 이제 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그 팀 간의 기준점 그리고 합의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니지의 어떤 그 정보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컨셉들을 도출하는 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였고, 그것들은 이제 시각적인 형태 그리고 영상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그 디자인 컨셉은 이제 각이라고 하는 그 심볼의 어떤 형상에서 저희가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도입하고, 그 모듈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확장될 때 그 기본적인 속성을 유지한 상태로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컨셉들을 도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시각화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이제 정적으로 이제 멈춰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어떤 이러한 그 시간들을 두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만들어진 이제 결과물들은 뭐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어떤 그 모듈 개념의 이제 장치들이 반영이 된 그 사이니지들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3년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좀 느꼈던 것은 더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좀 빼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춘천을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일부 정보 체계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4지나 이런 어떤 스티커들이 이제 막 붙으면서 그런 기존의 정보 체계 이상의 필요한 정보들이 담아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들을 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각 세종이 이제 사이니지가 이후에도 그런 방식의 이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정보 체계를 남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후 공간이 변하고 그리고 공간의 어떤 사용성이 변함에 따라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듈형의 개념을 가진, 그리고 모듈이라는 것들은 이제 확장에 용이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결을 통해서 향후 이 정보 체계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도 유용한 기능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재적인 측면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이제 뭐 인쇄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컬러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손상이 되면서 이제 정보 체계 자체가 그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노다이징 처리된, 그리고 거기 이제 레이저로 각인을 통해서 웬만한 어떤 그런 훼손에도 정보 체계가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일부 손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려하였고요. 그리고 재질적인 측면들에서도 보통 사이니지가 아까도 이제 건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니지 자체를 뭔가 과시하는 좀 과한 느낌의 어떤 정보 체계들이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초반부터 이 소재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건물 자체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노다이징이라는 소재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런 정보의 사인들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정보 자체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구성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또는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들을 고려해서 사이니지 설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보내고 헤어지고 또 공간이 살아나고 작동하고 전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자리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우리 팀의 장점의 끝단이 아닌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게 우리의 협업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낸 것, 그게 각세종의 협업이었던 것 같고요. 참 어려웠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일을 해주셔서 우리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시간을 잘 지켜서 오픈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잘 지켜내고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합의를 도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되는 그 중압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협업, 조율의 연속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 전기, 소방 그런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내부 소음 컨설팅, 외부 소음 발전기, 외부 소음 컨설팅, 테러에 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협업과 조율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또 끌고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팀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